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성형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미용성형을 하면 얼굴을 예쁘게 가다듬죠. 그렇듯이 인생을 멋지게 바람직하게 바꾸는 일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제가 인생을 바람직한 쪽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자칭 말하다 보니까 인생성형가가 뭐야 저 친구 인생성형이라면은 점치는 건가 역술인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생을 성형하는 사람인데 제가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형은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문열을 통해서, 소설가 이문열을 통해서 그의 소설 인생, 그리고 문학적 측면보다도 인생적 측면에서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문학 대통령으로, 문학 권력자로서 오랫동안 군림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권력자 그렇게도 말하는데, 전북대 명예교수로 있는 강준만이 그렇게 해서 책을 썼죠. 여기 나와 있듯이 이문열과 김용옥, 그리고 그 문화 특권주의와 지식 폭력, 이렇게 해서 둘이 1948년생, 제가 58년생이니까 저보다 10살 많네요. 지금 집 나이로 아마 70대 중반이겠는데, 둘이 이렇게 같은 해에 태어나서 문화 특권주의를 누리면서 그리고 지식 폭력을 휘두른 측면이 있다. 김용옥은 학계에서, 그리고 이문열은 문학계에서 이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한 사람이다. 그들이 그렇게 권력을 지향했다. 문화 권력자였다. 그러면서 이제 강준만은 그 조선시대 선비처럼 관악일치, 조선시대 선비라는 것은 우리가 관동별곡을 쓴 정철도 알고 보면 정치가입니다. 그가 문학인이 아닙니다. 밥벌이를 문학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 관리들이라는 것은 문학, 역사, 철학, 이른바 문사철을 교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양을 가지고 관리도 되었다가 학자도 되었다가, 그리고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이 곧 임금의 부름을 받으면, 임금이 벼슬을 제수하면 가서 벼슬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관악일치 사상을 가지고 아직도 선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문화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준만의 그 통찰력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문열은 그가 태어나기는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지만 경상북도 영양이면 지금 그 울진하고 안동 사이죠. 학교는 안동서 다니고 그랬잖아요. 거기 뭐 양반 문화, 선비 문화가 아주 팽배한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가 얼굴도 모를 때 월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대 교수였는데 50년대 그때 처자를 두고 월북을 한 이 아버지에 대한 애증, 그리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결국은 자기가 떠돌게 되고 어머니 밑에서 고생하게 되니까 내 고향은 문중이다. 그리고 300년 동안 그 기거했던 그 석보면이던가요? 그 영양군에서 자기의 뼈를 키우고 지식을 키우고 그리고 권력 의지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조선시대 이 관리처럼 학문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사실을 통해서 그런 권력을 실제로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다니다가 금방 또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그리고 고등학교도 안동에서 다니다가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다니다가 역시 그만두고 사법고시를 사실을 3번이나 응시했는데 탈락하자 문학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라든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폭력에 의존하는 측면도 있고, 뭔가 그 자기 울분을 밖으로 표출해야 되는 것을
그 철없던 시절에는 젊은 날의 초상이라든가 그의 소설 같은 데 읽어보면 그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뇌했는지, 얼마나 방황했는지, 부조리한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우울하고 울분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에서 떨어지니까 그 속에 이 분노를, 보복심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애증을, 사랑과 증오를 잘 승화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이게 문학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문학으로 이렇게 반론을 했기 때문에 잘 승화한 셈이죠. 감정 승화를 잘 한 셈이죠. 이렇게 문학으로 등용했는데 실제 권력은 이 사시 패스한 사람들, 우리나라 법조계인들이 국회도 그렇고 그리고 법조계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학계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권력이 막강한데 그 권력을 쥐인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들만 해도 노무현, 뭐 이번에 문재인, 그전에 이제 정치인도 있지만 지금 그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전부 다 법조인 아닙니까? 이런 법조인들이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리 가려다가 역시 세 번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처럼 구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거화가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학으로 길을 틀어서 이 문학에서 자기가 권력을 쥐자 문화 특권주의 또는 그 지식을 이 좀 폭력적으로 쓴 강주만에 의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계가 표면은 지배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문학계도 상당한 어떤 그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익과 흥미를 통해서 사람을 변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학 권력도 대단합니다. 박경리 보면은 태어난 곳, 뭐 통영, 그 다음에 거기에 무덤이 있죠. 그리고 그 하동, 경남, 거기에는 이 토지문학관 해가지고 그 토지에 이 뭐랄까요 등장하는 인물과 그거를 배경을 설정해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주라든가 그가 다녀간 흔적에 그 문학 권력의 뭐랄까요 유적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유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이렇게 지자체나 이런 데서 관광을 유치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문학인들이 상당히 대접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표면에서 힘을 행사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쪽에는 못 갔지만 문학을 통해서 이면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차원을 통해서 자기가 그랬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라든가 이런저런 그 고뇌 겪은 것은 그 유명한 이상문학상을 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한병태와 엄석대에 나오던가요? 예, 그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걸 통해서 단편 소설이죠. 잘 드러내고 있고 이제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수험생들은 이게 이제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부조리 상황을 사회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좁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 학급이지만 그걸 넓혀보면 사회에 그런 그 부정부패가 많다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 단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전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소설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죠. 사실은 소설이라는 것은 그래서 작은 이야기입니다. 권력이나 이 학문이 큰 이야기라면 소설은 작은 이야기. 그래서 사소한 이야기 그런 차원에서 소설 그랬잖아요. 원래 소설이라는 이름이 지어질 때 그랬습니다. 장자가 소설이라는 말을 썼던가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교적 경전이라든가 그 사회 윤리에 대한 이야기, 도덕적 이야기를 하는 거에 견주면 작다. 그렇지만 여기에 뭔가 진실이 들어있다. 사소한 이야기. 그래서 대설이 이 경전 이야기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거라면은 소설은 사소한 이야기, 패배자의 패자부활, 패배자의 권력, 패배자의 뭐랄까요 그 승자를 대결하는 방법, 약자의 승리 논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패자의 노래인 셈이죠.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이 시인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이렇게
소설가, 작가가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역시 반공 이념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수지향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지향적이고 중국지향적이고 모화사상 그러죠. 성공지향적이고 그런 그 인간적인 측면을 타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울대 교수이던 아버지가 그 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진월북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처음에는 북한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는 뭐 그냥 노동하다가 이게 그 강제노동 노역군처럼 살다가 가니까 그 회한을 이문열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처자를 버리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하고 그 삼남 이녀의 삼남이던가요, 이문열이. 그럼 5을 남기고 갔는데 얼마나 그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그 재령이 씨가 있는 영양으로 내려가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고, 아버지가 월북을 했기 때문에 옛날 연자제에 얼마나 뚜렷합니까? 제가 클 때만 해도 연자제로 해가지고 누가 공무원 된다 하면 이제 부모가 뭐 한국전쟁 때 부역을 했다든가 그 인민군하고 이렇게 협조를 했다든가 이러면은 그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신원조회 같은 데 걸려서 발령을 못 받는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면 권력을 뭐 사실 준비했다 하더라도 아마 힘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문학을 하면서도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 어린 시절에 그 빨갱이다. 쟤는 아버지가 뭐 자진해서 갔으니 그 아들이니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오는 어떤 그 심한 갈등 그런 데에서 아버지 선택에 대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 아버지 선택에 대해서 그런 애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반공 이념에 투철했다. 철저히 보수지향적이고 그리고 빨갱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반항적인 기질이 있고 그런 걸 이제 물리력, 폭력으로 이렇게도 행사한 적도 있고 주먹개나 쓴다는 사람도 뭐 그런 소리도 들었다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문학으로 승화시켰으니까 굉장히 길을 잘 들어선 거죠. 보수 정치에 관여도 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그 직접 뭐 발언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뭐 그 공천할 때라든가 정당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의원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문학이지만 가지 못한 길에 대한 그 의식이 많았는지 아니면 강주만이 말하듯이 조선시대의 이 관료처럼 관악일치 사상을 가지고 나는 문사처를 겸비한 선비다. 그러니까 정계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적어도 그 지방에서 학문하던 선비들이 조선시대의 상소문이라든가 다른 학문이라든가 제자라든가 서원을 통해서 자기 발언을 했듯이 나도 정치에 왜 관여를 못하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보수 진영을 지키는데 반공 이념을 지키는데 지탱하는 데는 나도 소설가지만 문인으로서 힘을 발휘하겠다. 그런 그 자세를 가졌고 이번에 뭐 정치인들은 눈치 보느라고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문상을 가지 않은 사람도 많았는데 당당하게 이문열은 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황석영과 조정래가 저쪽 좌파라면 조정래 같은 사람은 뭐 사회주의 이념을 형성하고 미화한 사람 아닙니까? 황석영 역시 북한에도 이렇게 가서 또 형벌도 받고 이렇게 자기 이념을 어찌 보면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실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황석영과 조정래와 달리 이문열은 이렇게 이제 보수 쪽에 섰던 사람이고 철저히 그 반공 이데올로기, 반공 이념에 봉사했던 문인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가문을 매우 중시한다. 가문을 매우 중시하는데 이제 재령이 씨 그 중시조든가요? 그 사람의 그 부인인 장씨 선택이라는 소설을 써서 이 장씨의 그 어머니됨, 그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그 길로 간 그
그래서 이제 그 글도 알고 상당히 문장가로서 이렇게 이를테면 신사임당이라든가 이런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어머니 얘기를 선택해서 이제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소설이 갖는 이 과거지향성 그리고 조선조의 이 여성을 현대화하고 그를 마치 이상형처럼 숭앙의 대상처럼 해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근데 그는 이제 가문을 중시했기 때문에 내 고향은 문중이라고 했듯이 그 문중의 어른을 그렇게 소설화했는데 뭐 평가는 이제 다양한 거죠. 문중 어른의 선택을 그런 이제 그 이념적 뭐랄까 특징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진보학계라든가 뭐 진중권이라든가 이쪽에서도 그렇고 많은 또 언론인들도 비판을 했고 특히 여성계 페미니스트들은 뭐 아주 그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립을 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신여성도 아닌 구여성을 이렇게 미화해 가지고 지금 어떤 그 구시대 가치관을 찬양하냐. 그때 당시에 그 뭐랄까 그런 여성이라면 현대화 해가지고 소설가라면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 가치를 구현하고 이상형을 제시해야 되는데 비전은커녕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걸 찬양하고 있으니 이문열의 한계는 뭐 그런 것 하면서 이 소설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읽어봤는데 아무튼 뭐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그 가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옹호적인 특히 그 영양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뭐 그쪽 봉화라든가 그쪽이 그런 경향이 이제 더 강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그래요. 소설 쓰기는 어려워도 비판하기는 쉬운 측면도 있죠. 그런 굉장히 문단을 중시했습니다. 문단에 등단하는 거, 데뷔하는 거. 그 통과 의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김진명 같은 사람은 묵묵꽃이 피었습니다. 썼는데 통과 안 하고 그냥 소설 써서 직거래 했잖아요. 지금이사 뭐 직거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신춘문예라는 것 자체가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는 기이한 어떤 문단 시스템이다. 그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신춘문예가 무슨 필요에 있느냐. 그냥 쓰면 소설가고 읽으면 독자고 독자가 많으면 내 소설에 영향력이 있는 거고 소설이 팔리는 것이고 안 읽으면 그냥 나홀로 작가 아니 나홀로 밥 먹고 나홀로 술 마시고 나홀로 소설을 써서 내가 쓴 소설이 독자가 나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소설가라고 하면 그 소설가지 굳이 소설을 심판해서 기존의 그 작가들의 눈에 들어야 하는 그 프레임에 맞춰야 되는 이른바 신춘문예형 작품을 이렇게 생산해서 그래서 그 등단이 바로 데뷔이자 대표작이자 마지막 작품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쓰고 싶은 사람은 그냥 쓰는 것이지 무슨 통과 의뢰가 필요하냐. 그래서 신춘문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요즘은 많은데 아직도 계속해서 그 제도는 유지되고 있어. 지금도 이제 12월 초면 뭐 모집해가지고 심사하고 뭐 그러던가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거기를 대구 메일이든가 그걸 통과든가 통과를 이제 정식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뭐 수상을 할 때 고른다든가 무슨 그 신춘문예에서 고른다든가 무슨 대회에서 고른다든가 하면서 이제 자기 문화 권력을 행사한 측면이 있죠. 정작 자기는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은 중퇴를 한 사람이 굉장히 그 간판을 중시하는 데뷔를 중시하는 이 데뷔 중시하는 것은 진입을 높여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진입사회로 만드는 게 아니야. 진입만 하면 작가냐. 계속 쓰는 게 작가지. 그래서 이 진입장벽을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많은데 이문열은 어떤 그 자기는 학교는 정규학교를 제대로 나온 데가 없으면서 중, 고, 대 그러면서 문단에서는 자기가 통과한 것이고 그 기존 기성 작가의 인정을 받아서 나왔으면서 굉장히 그걸 중시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죠. 그 시절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마광수 같은 사람은 교수면 다 교수냐 또 교수가 쓰는 소설이냐 등단도 안 했으면서 하면서 마광수가 쓴 옛날에 즐거운 살아 있었죠. 어찌 보면 뭐 용인할 만한데 그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시달리고 조정래는 이념 때문에 시달리고
그 마광수는 이 뭐랄까요, 그거 너무 노골적인 성묘사라든가 그 수위를 넘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곤욕을 치렀죠. 그리고 마감이 좀 아름답지 않았던가요? 아무튼 이 마광수 같은 사람은 소설가를 치지 않네. 김중명이나 이런 사람들 등단하지 않고 아무리 독자를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자기는 문화 권력자로서 비판을 불허했죠. 저 여기서 뭐 인생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지, 문학적 차원에서는 인문열 팬들이 많아가지고 비판을 불허하고 글을 비판하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이사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인기 있었고 뭐 이제 한 20, 30년 지났기 때문에 인문열의 시대에도 간 측면이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죠. 대단하죠. 문학인의 수명이 되게 짧은 걸로 유명한데 70대, 80대 들어서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문학인들 보면, 그리고 뭐 그 미술가나 음악가는 더 하는 수도 있는데 대단한 측면이 있죠. 그는 이제 그 번역을 또 했죠. 예, 그 서늘한 여름 뭐 이런 거 있는데 수어지나 삼국지 이런 것은 이제 번역 소설인데 수어지, 삼국지 번역 소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인세는 많이 벌지 않았느냐,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국지 같은 거. 그래서 그 중국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 성공지상주의, 그리고 모아 사상, 중국 중심 정도가 아니라 중국을 떠받드는 중화 사상을 그대로 이렇게 그 수용하는, 우리가 이제 한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소설 수어지와 삼국지를 번역했느냐, 그런 또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그 장정일 같은 사람은, 장정일의 독서일기 유명하죠. 장정일 거의 뭐 독학해 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인데 고작 강담사다 그렇게 평가를 했죠. 고작 해야, 이문열은 강담사다. 강담사는 옛날에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강담사.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야기꾼이죠. 이야기꾼. 고작이야 이야기꾼이지.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잘 팔리냐, 그래도 인기 있느냐, 강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교양주의, 뭔가 소설에서 그 재미와 유익인데 그 유익한 쪽, 자기가 지식을 습득한 공부를 해가면서 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역시 뭐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그 서울대 중퇴 프리미엄도 상당히 받은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그 대가 소설가들 중에 그렇게 뭐 대학을 또 좋은 데 나온 사람이 드물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김문은 이제 고려대 중퇴를 했고, 김문 카레노래. 그 다음에 그 이문열은 서울대를 중퇴했는데 그 밖에 조정래는 뭐 동국대 나왔고 그러잖아요. 대학으로는 뭐 박경리는 그 수도사범대던가요? 지금 세종대. 그렇게 뭐 대학으로 말하자면, 물론 이제 동국대가 안 좋은 대학이냐, 그건 아니죠. 그 서정지도 거기 있고 그러던가요. 뭐 좋은 대학이지만 이른바 명문대 간판이라는 것, 그것과 작가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 중에도 뭐 소설 잘 쓰는 사람 많고, 장정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중학교를 나왔다, 고등학교 나왔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독학으로서 수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교수가 됐잖아요. 수술가도 되고. 자, 오늘은 이문열의 소설 인생, 뭐 문화 대통령이니 문학 대통령이니 문학 그 뭐랄까요, 이 문학계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이다, 한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술하는 사람과 더불어 자기 자긍심이 매우 강해서 자기가 그 세계에서는 책을 하고 늘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문열의 책은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천에 집필실 있고, 고향에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자기 문학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기념 그런 것을 짓고 있죠. 뭐 그럴 만한 사람이죠. 예, 오늘은 이문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문열의 강점을 따서 잘 인생을 다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